당신은 울어본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 내게 했다면 나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럴 시간이 없었어. 회사에서는 상사의 기대에 맞추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내 감정 따위는 늘 뒤로 밀렸다. 그렇게 쉰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고 나니 어느새 정년이 되었고 나는 마지막으로 퇴근 도장을 찍은 그날도 담담한 얼굴로 건물 밖을 나섰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간이 남았는데도 할 일이 없고 전화를 걸 사람이 없고 무엇보다도 나라는 사람이 비어 있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뜻밖에도 TV 속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울고 말았다. 전쟁 고아의 이야기였는데 아이의 울음이 내 안의 울음을 끄집어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를. 그리고 처음으로 내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 글은 퇴직 후 뒤늦게 감정을 회복한 한 남성의 이야기이자 감정과 함께 다시 살아가고자 애쓴 사람들의 이야기다. 첫 번째 사례는 충북 청주의 박영호 씨 이야기다. 박 씨는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66세에 퇴직했다. 그는 늘 책임감이 강하고 강단 있는 사람으로 통했으며 눈물이나 감정 표현은 사적인 약점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오히려 그 단단했던 성격이 삶을 더 고립시켰다. 누구와도 속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감정이 마비된 사람이라 여겼다. 그러다 우연히 시립도서관에서 신앙송 모임 전단지를 보고 호기심에 참여했다. 말하는 것도 어색했지만 시를 읽으며 마음이 저릿했다. 타인의 이야기를 읊으며 자신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첫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다고 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퇴직하고 처음으로 울었어. 그런데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어. 그게 바로 사람 같았어. 그는 이제 주기적으로 글쓰기 모임에 나가며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 해운대의 이재문 씨다. 그는 무역회사 임원으로 일하다 70세까지 연장 근무를 하며 누구보다 일에 미쳐 살았다. 그런 그가 퇴직 후 맞이한 첫 아침은 낯설고 당혹스러웠다. 정해진 일정도 이메일도 전화도 없는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랜 습관대로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집 근처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우연히 운동장을 뛰노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안에 내가 있었지. 신나게 웃고 뛰던 아이 말이야.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다 지워버리고 산 걸까? 그날 저녁 그는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았다. 그 후 그는 지역 상담센터에서 은퇴 남성 그룹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가장이라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사람이었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서울 은평구의 김민섭 씨 이야기다. 김 씨는 오랫동안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다 65세에 정년퇴직했다. 그는 오히려 퇴직을 즐겁게 맞이했다. 여유로운 시간, 등산과 낚시, 오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감이 밀려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게 느껴졌다. 어느 날 그는 가족 사진첩을 정리하다 우연히 딸이 보낸 어린 시절의 편지를 발견했다. 아빠 학교 가지 말고 오늘 하루는 나랑만 놀아줘요. 당시엔 웃고 넘겼던 편지였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안에 담긴 딸의 외로움이 그대로 전해졌다. 김 씨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다. 그 후 그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과거를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그는 고백했다. 감정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 여겼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그 감정을 외면했기에 내 삶도 함께 메말랐던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감정을 인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감정 표현은 약함으로 치부되어 왔고 특히 남성들에게는 더 큰 금기처럼 여겨졌다. 퇴직 후에도 강인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오히려 외로움과 우울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그 안에 억눌린 감정이 마주하는 순간 어떤 이는 당혹스러움을, 어떤 이는 해방감을 경험한다. 감정 회복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타인과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곧 관계 회복과도 연결된다. 누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들이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다시 사람들과 이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는 정신 건강의 중요한 시작점이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고령자의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 속에는 묵인된 외로움과 인정받지 못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반대로 감정을 나누는 삶은 사람을 살게 한다. 눈물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오히려 무너진 마음의 벽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내 안의 감정을 회복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울 수 있다는 건 감정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감정이 살아있다는 건 아직 나도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퇴직 후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한 걸음은 어쩌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나를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첫걸음이 될 테니. 감정을 회복하는 은퇴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서사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한국 사회가 아직도 직장과 역할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거울이다. 특히 오랜 시간 노동의 세계에서 살아온 세대, 이른바 산업화 1세대라 불리는 은퇴자들은 퇴직 후 사회적 정체성을 상실하며 큰 혼란을 겪는다. 그들은 직장이 곧 삶의 중심이었고, 감정은 업무 수행에 방해되는 요소로 치부되던 시대를 살았다. 그런 환경에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은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고, 감정 표현은 미성숙하거나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퇴직 후 비로소 감정을 회복했다는 고백은 단지 눈물을 흘렸다는 차원을 넘어 억눌린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회복을 시작했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런 현상은 단지 몇몇 사람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보편적인 심리적 전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감정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 문제가 아니다. 수면 장애, 면역력 저하, 식욕 감소, 인지 기능 약화 등 신체적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감정을 제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를수록 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진다. 많은 남성 은퇴자들이 자신이 우울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는 식으로만 표현하는 데는 감정 표현에 대한 학습 부족과 문화적 억압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감정 표현 능력이야말로 노년기의 핵심 심리 자산이라는 점이다. 감정을 잘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안정적인 유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실질적으로 노인 고립 문제의 핵심에는 관계 단절이 있고, 그 관계 단절은 감정을 나누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다. 감정 표현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외로움을 예방하고 공동체 속에 다시 안착하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다. 최근에는 감정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다. 신앙송 모임이나 글쓰기 교실, 감정일기 쓰기 워크숍, 연극 치료 등은 감정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특히 남성 고령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퇴 전 감정 훈련을 정규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감정관리 교육은 그동안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의 일환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필수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50대 이후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년을 대비한 감정훈련, 관계회복 교육, 삶의 의미 재정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퇴직 전 직장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이행하는 데는 반드시 정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감정회복은 곧 존재회복이다. 퇴직 이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감정과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는 나는 아버지였다. 나는 부장이었다. 나는 기술자였다로 정체성이 정의되었다면 은퇴 후에는 그런 외부적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인가가 중요해진다. 이 감정의 언어를 회복하지 못한 이들은 곧 자기 존재감을 상실하고 무기력 속에 빠질 위험이 크다. 다시 말해, 은퇴 이후 살아가는 삶은 자기 감정을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감정을 회복한 7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단순한 회고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는 한국 사회의 은퇴 문화, 정체성 위기,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주제가 스며 있다. 감정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타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다. 가족 안에서, 지역 사회 안에서, 동년배 커뮤니티 안에서 감정을 나누고 공유하는 경험은 무형의 복지이자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창구들이다. 동네 도서관의 낭독회, 복지관의 감정표현 수업, 마을 단위의 심리카페, 일상 속 대화 문화의 변화 같은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감정 회복 인프라다. 결국 퇴직 후 삶은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그동안 못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은 감정 회복이다. 숨겨왔던 눈물, 꾹 눌러왔던 분노,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을 꺼내는 순간부터 은퇴자의 삶은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그것은 비단 개인의 삶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늙어가는 사회 전체를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제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은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당신 자신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은퇴란 그 질문을 다시 던지는 순간이자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감정이 살아있어야 노후도 살아날 수 있다.